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설업계가 수처리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점찍고 신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확대에 앞서 선제적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조선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이 해소될지 기대됩니다. 실적 부진에 씨름하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영 전반의 변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코스피가 2,51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가운데 IPO 시장 화두인 두산 로보틱스 청약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건설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처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례적 폭염으로 물 부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유럽에서도 물 확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할 경우 수처리 기술의 중요성과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건설업계가 신성장 사업 동력으로 상하수도, 해수 담수화 등 수처리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 주체인 국내 시장과 달리 해외 시장은 민간이 사업권을 얻을 수 있어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자회사 GS 이니마를 통해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에서 9,200억 원 규모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과 남미,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수처리, 해수 담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CJ 대한통운 건설 부문, HL 에코텍과 차세대 하수처리 공정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수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깨끗한 수질까지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수염이라든지 물 부족 현상을 겪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처리 산업 시장도 같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해외 수처리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에도 수처리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SK 에코플랜트는 수처리 핵심 기술 국산화에 집중해 이를 바탕으로 수처리 산업 다양화에 나서고 있고, DLENC는 국내 많은 수처리 사업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이 심해 관련 사업 발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네옴시티 개발의 일환으로 1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2천억 원 규모의 수처리 프로젝트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워터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수처리 시장 규모는 2025년 1,000조 원, 2030년에는 1,5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선점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우리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이 삼성중공업이 LNG선의 화물창 용접에 쓰이는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이 부족한 일손을 도울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용접 로봇이 철강제의 굴곡진 면을 용접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입니다.
이 용접 로봇은 LNG선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보관하는 화물창의 멤브레인 패널 시공에 쓰입니다. LNG 화물창 속 멤브레인 패널은 극저온 상태의 액화 천연가스가 직접 닿아 시공이 까다롭고 시공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용접 로봇을 사용하면 최대 5배가량 빠르게 용접 작업이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한국형 LNG 화물창에 용접 로봇 적용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프랑스 GTT사의 화물창에 테스트한 뒤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레이저 보송 용접 로봇 개발은 LNG 운반선의 핵심 공정인 화물창 건조의 압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숙련된 용접 기술을 가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로봇 사용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이 용접 로봇을 초저온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신세계 롯데쇼핑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각각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핵심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영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호진 기자입니다. 유통업계에 쇄신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어제 계열사 대표이사의 약 40%를 교체하고 통합 대표체제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신세계 대표이사로는 박주영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가 내정됐고 기존 조선호텔앤리조트를 운영하던 한채양 대표는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등 오프라인 유통사업군을 통합해 경영하게 됩니다. 식음료 사업군에 해당하는 신세계푸드와 신세계 L&B도 통합돼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직하게 됩니다. 롯데쇼핑 역시 지난 19일 중장기 실적 목표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실적 돌파구 모색에 나섰습니다. 롯데쇼핑은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센터 구축 등을 통한 이커머스 강화, 하이마트의 온오프라인 통합 케어 서비스 도입을 통한 부진사업부 수익성 개선 등 6대 핵심 전략을 공개하며 오는 2026년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리테일 테크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객 데이터와 유통 사업을 연계하고 데이터 자산을 광고 테크와 융합해 통합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전격적인 분위기 반전 카드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부 간, 온오프라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사업이 많이 좀 둔화되고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옴니채널 방식으로 이제 유통업이 진화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사들 또 그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한편 신세계는 인사이동과 함께 리테일 통합 클러스터를 신설하며 온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으며 롯데쇼핑 역시 생성형 AI 추진체를 구축해 리테일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수급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챙겨봐야 할 주요 이슈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우선 FOMC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5.25%에서 5.50%를 유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됐던 수준입니다. 다만 연준은 한 차례 더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회 정도 0.2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예고한 건데요. 이 부분 역시나 시장이 예상을 했던 수준입니다. 관건은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미국 연준 의원들이 과연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수치에 대해서 점을 찍는 건데요. 중간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 때문인데요. 당초에는 올해 연말 정도면 기준금리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접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매파적인 색채를 띠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년 점도표의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4.6%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5%대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부분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서야지만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상황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좀 동요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좀 빠졌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1.7%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 나홀로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양 지수가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51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겼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정도 상승하면서 1,339원 70전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IPO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 FOMC가 주요 화두였다면 이 IPO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빠질 수 없게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두가 FOMC였다면 IPO 시장의 화두는 단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에 대한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등판에 시장의 관심이 한몸에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두산 로보틱스의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앞선 기간 수요 예측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공모가 최상단 범위인 26,000원이 형성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 첫날에만 무려 3.5조 원대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고요. 첫날이긴 하지만 평균 경쟁률이 56대 1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인기가 엄청 상당한 것 같은데 네. 이 두산 로보틱스에 좀 일반 청약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좀 어느 증권사에서 해야지 좀 유리할까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은 총 7개의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 등인데요. 일단은 증권사별 배정 물량 먼저 살펴보실까요? 지금 공동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정 수량이 136만 5,170주입니다.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45만 5천여 주가 되고요. 인수회사인 키움증권과 신영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13만 6,516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청약은 균등과 비례, 절반씩 이루어지는데요.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가 26,000원이니까 이에 50%인 13,000원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관건은 증권사별로 최소 청약 건수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청약 건수가 20주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좌에 26만 원이 있어야 균등 배정을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 미래에셋 등 4개 증권사는 최소 청약 건수가 10건입니다. 13만 원이 있으면 균등 배정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각 증권사의 배정 물량보다는 경쟁률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경쟁률이 높다 보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날 기준으로는 신영증권의 청약 건수가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둘째 날 청약이 많이 몰리는 만큼 내일까지 각 증권사별 경쟁률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증권사를 노려볼까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을 노린다라고 하면 증권사의 배정 물량이 많은 곳이 좋겠죠.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한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번 청약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한도가 가장 높고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순입니다. 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스타벅스가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 아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니어 근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해 열린 행사인데요. 스타벅스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근무자 교육과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가 스팀기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스팀 피처에 담긴 우유를 조심스럽게 커피에 따르니 멋진 라떼아트로 재탄생합니다. 스타벅스는 군포시에 위치한 바리스타 커피 교육장에서 제2회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 결승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타벅스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군포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은 이곳에서 교육만 받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해부터 이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16명의 시니어 바리스타 중 최종 4명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대상 2명과 최우수상 2명이 선발됐습니다.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65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매장에 오는 손님들 더 좋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트를 하면은 우선 손님들한테 모양도 좋고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대회 개최와 동시에 정기적인 커피 교육을 진행해 시니어 근무자들이 젊은 근무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한 시니어 바리스타는 총 1,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는 DT 매장 안전관리원으로 시니어 근무자 12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은행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한 첫 사례였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20개월이 지난 가운데 가맹점과 회원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신한은행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앱으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신한은행의 혁신 금융 서비스인 배달앱 땡겨입니다. 이 음식 주문 중개 배달 서비스는 은행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한 첫 사례로 지난달 기준 가입자가 2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가맹점 수 역시 지난해 1월 4만 곳에서 지난달 12만 6천 곳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앱 활성 이용자도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에 이어 국내 4번째 배달앱 규모입니다. 가맹점에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중개 수수료도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적용하며 사업자 부담을 낮춘 것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ESG 경영에 진심을 담아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땡겨요 서비스 지역을 하반기 중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한 당장의 이익보다는 비금융 사업 진출 활성화와 데이터 확보가 기대됩니다. 이미 이를 바탕으로 라이더 전용 대출과 땡겨요 적금 카드 같은 차별화된 금융사업 체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의 비금융 부분 진출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을 다변화한다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사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금융 업무가 일단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땡겨요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4년 만에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우표 속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에 인기 가수와 캐릭터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등 지속 가능한 우표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2023장의 우표들. 우표 속 인물이 자신의 역사를 직접 설명합니다. 우본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우표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는 전설, 예술, 대화, 역사 총 4곳의 테마관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이 중 우표대화관은 우표 속 인물을 AI로 구현한 AI 우표 아카이브, 동물로 우표를 만들어보는 체험형 AI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직접 우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기술을 통해 우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를 개최한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우표 속 인물에 움직임과 목소리를 넣어 마치 우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용해봤습니다. 가수 방탄소년단과 캐릭터 뽀로로 기념 우표 등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선 공모전 수상작의 시상식과 기념우표 기증식도 진행됐습니다. 우보는 우표 속에 담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신기술 접목 등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오는 2025년 제21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개최지가 인천광역시로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건축사 대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우리 건축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2025년에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는 오늘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제21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인천이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건축사 대회란 아시아 지역 22개 건축사 단체들이 모여 회원국 간 우호를 증진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축제로 경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인천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지지 서한 발송과 개최 예정 도시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유치전엔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참여가 예상됐으나 최종 대한민국이 단일 후보에 올라 개최 예정지의 적합성 및 준비 현황, 미래 방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최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이번 유치 경쟁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와 함께 접근성, 다양한 관광 자원 등 국내 마이스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건축사 대회 개최국이 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국내 건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25년에 개최되는 이 대회는 22개 회원국의 건축사와 대학생들이 참여해 국제회의와 함께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건축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제21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유치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의 우수한 성공 사례로 남겨질 것이며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의 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향후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EVX를 비롯해 내년 EV 플랫폼을 활용한 픽업형 SUV 2025년 고성능 하이브리드 SUV를 출시해 전동화 풀 라인업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오늘 곽재선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 발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SUV와 픽업 트럭 차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해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32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곽재선 회장은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북 남부와 경남을 중심으로 약하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에 그치겠고요. 밤사이 호남과 제주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에도 부쩍 가을 기온이 짙어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낮겠고요. 주말까지 서울 낮 기온은 26도 보이면서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전은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속초 24도, 울진 2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1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하늘 대체로 흐리다가 개겠고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